자, 여러분 제가 우울해가지고 요 웃음 마크도 하나 달고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뭐 떠들 순 없으니까 백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강의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 제가 찍을 수 있는 한은 뭐 최대한 열심히 찍은 게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그 연구서에 들어가는 한 챕터로 생각을 하고 백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새로 썼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면은 뭐 큰 흐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인데요. 지금 백치를 뭐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있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는 와중에 백치의 이제 부수적인 인물에 들어가는 가냐 이볼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치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그 백치, 제목 백치가 지칭하는 인물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무이시킨 백작인데요. 백치, 발달 장애인 건데요. 이제 중증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약간 경계선급 지능 정도 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질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의형제를 맺지만 또 연적 관계이기도 한 남성 캐릭터로 되게 강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로고진입니다. 파르피온 로고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두 청년은 사실 20대 후반인데 27, 8.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굉장히 강성인 그런 이제 여성을 중간에 이제 사이에 두고 있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있고요. 그녀가 이제 어둠이나 암흑이나 분열이나 이런 걸 상징한다면 반대편에 아글라야라고 장군의 딸이 있습니다. 예반친 집안의 셋째 딸인데요. 딸 셋 중에 제일 예쁜 이제 셋째 딸 아글라야가 있어요. 그럼 총 4명이죠. 해서 이제 4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애 동선으로 사각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측면이라든지 백치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한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형상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이스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프로젝트, 도스옙스키가 문학 속의 그리스도, 소설 속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창조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기획을 갖고 쓴 소설이기에 당연히 기독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소설 중에 그의 5대 장편 중에 제일 강한 소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주요 인물, 젊은 인물 4명에서 있는데 4명이면 충분히 많잖아요. 사실 많은데 가냐는 누구냐? 가냐는 이름이 플레임으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입니다. 성이 이볼긴이잖아요. 즉 여기서 이제 소설 속에서 장군이라고 불리는데 이볼긴 장군집의 장남입니다. 이볼긴 장군이 있고요. 부인은 또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하는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부죠.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남이 가브릴라 가나이고요.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바르바라입니다. 맞나? 네, 바르바라 맞아요. 바르바라고,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이볼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늦둥이 아들로 꼴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꼴랴는 중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임은 그러니까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 이렇게 되는데 아이여가지고 꼴랴로 주로 지칭이 되고요. 꼴랴도 뭐 작품 속에서 플롯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꼴랴를 기억하는 이제 가장 큰 대목은 이폴리트라는 부수적 인물이 있는데 그 이폴리트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폴리트하고 이 가족들을 좀 이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백치는 당연 19세기 배경이다 보니까 뭐 전화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편으로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꼴랴가 심부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이제 기능적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은 이 이볼긴 집안의 장남이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멀쩡한 캐릭터인 거죠. 고등교육도 받았고 이볼긴 장군의 아들, 장군이지만 사실 장군이 아닌 좀 몰락한 그런 집안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브릴라가 이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장자 콤플렉스, 장자의 무게를 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직업이 있어야겠죠. 가브릴라는 옛반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집하고 이 서재가 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하고 사교계 어떤 그 공간이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 부인들은 다 A, B, C, D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주로 만나고 집에서 무도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이고 또 남자들은 뭡니까? A, B, C 돌아가면서 뭐 궁전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서재가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볼긴 그러니까 가냐 이볼기는 예판친 장군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집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그 서재가 있잖아요. 집무실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이러저러한 대소사, 큰일 작은 일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멀쩡하죠, 그죠? 이 진짜 장군 집에서 이제 이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냐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망했냐면 일단 아버지인 이볼긴 장군이 장군이란 이름에 이제 전혀 부합하지 못합니다. 술꾼이고요. 완전 알코올 의존증 환자예요. 이제 그런 상태고 광대형 인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말도 너무 많고 막 여기저기 헛소리를 하고 뭐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식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부인인 니나하고 사이가 좋다라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많이 참아주는데 남편도 아내의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이제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그 바람 피우는 불륜의 생대는 누구냐면 이폴리트의 엄마예요. 이폴리트의 엄마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 사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호칭으로 과부인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관계를 맺으면서 돈을 대주는 걸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폴리트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볼긴 장군과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브릴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 이폴리트의 어머니와 저 그 대위 부인 과부와 미망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돈이 가뜩이나 없는데 돈을 이렇게 옆으로 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살림을 꾸리는데 이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남편도 부실하고 아들은 저렇게 나가서 이제 열심히 벌고 있는데 자기가 부업으로 뭐를 해야 되냐 이제 해보니까 하숙을 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숙을 칠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사는 집인 거예요. 이 방에다가 그 방을 이제 뿌찌찐 이런 사람한테 이제 세를 내주고 마침 또 빈 방이 있는데 공작이 물시킨 공작이 스위스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빤찐 장군 집으로. 그럼 묵을 곳이 필요한데 예빤찐 장군 집에서 방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가냐가 우리가 하숙을 치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해서 이제 가냐가 무시킨을 자기 집에 이제 하숙인으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이제 초반부에서는 가냐가 꽤 입지가 높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무시킨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요.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나사샤 필리포브나가 이 집에 오기로 돼 있는 날이에요. 이 집에 왜 오냐면 가냐의 이제 어떤 야망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하는 건데요. 여자라면 우리가 취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시집을 취직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 이런 의미로 취집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냐 역시도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염두에 두는 거는 두 여자예요. 일단 아글라야예요. 아글라야는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딸이잖아요. 아글라야랑 결혼하면 베스트예요. 근데 아글라야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냐 역시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는 아글라야한테 조금 더 끌려 있어요. 왜냐하면 아글라야는 순결한 처녀인데다가 자기 상관의 이제 딸이니까 집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요. 문제는 이제 아글라야가 나한테 올지 말지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어장 관리하듯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입니다. 근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엄청나게 예쁜 걸로 나오는데 그녀의 미모가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미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러시아어로 오보이트나야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또츠키라는 지주의 이른바 첩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과거가 있는 여자를 이제 집안으로 들여야 되는 결혼을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참금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썩 맞듣지는 않지만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하기에 적합한 신부감으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글라야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냐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오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보면은 일부에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찾아와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도 모욕하고 예비 신우도 모욕하고 여기서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 간에 또 싸움이 나고 여기서 이제 그 니나랑 바르바라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거예요. 오빠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박수 쳐주고 축복해줄 것이다. 하지만 오빠는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더러운 짓을 이렇게 비열한 짓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 해갖고 완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부의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집에서 그녀 생일이거든요. 생일 파티, 영명축일 파티가 열려요. 그때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일단 일단락이 되는데 그 2부에 해당하는 그 대목에서 로고진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스토 뜨이시츠인데 러시아어로 천에 공이 2개가 더 붙으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루블입니다. 100만 루블을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와요. 100만 루블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이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이냐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드미트리가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나 너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돈이 3천 루블입니다. 3천 루블. 그거에서 공 하나 더 붙이면 3만이잖아요. 하나 더 붙이면 30만이잖아요. 그 다음 3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루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금을 들고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네가 약속대로 돈을 갖고 나타났으니까 나는 너의 여자야. 로고진 너를 따라가겠어 하고 이제 가는 게 메인 스토리고요.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가냐한테 초점을 맞추면 가냐한테 어떤 짓을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하냐 하면 자, 여기 돈뭉치가 있다. 내가 이거를 돈뭉치 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자, 이 돈뭉치를 내가 벽난로에 던집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던져요. 그럼 이건 당연 종이돈이니까 활활 타오르겠죠. 그때 네가 저기로 기어 들어가서 저거 돈을 다 주우면 다 이거 네 거, 이거 전부 다 네 거야. 막 돈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가냐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돈을 가지러 가지는 못해요. 얘가 돈이나 출세욕이 엄청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팔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에 기절해버려요. 아유, 그래서 너 참 기특하다. 그 돈 네가 져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이제 잘 쓰여진 부이기도 하고요. 2, 3부는 이제 어떤 식의 다른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4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백치는 보시다시피 총 1, 2, 3, 4 해서 딱 4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으로 내면은 지금 이게 문학동네판인데요. 1부 요 정도 되고요. 2부도 이제 요 정도 분량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가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가냐가 이제 이렇게 해서 1부에서 기절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부에서 가냐는 꽤 비중이 있고 로고진하고 무시킨하고 좀 맞먹을 만한 그런 이제 캐릭터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가 원래 쓸 때 이 가브릴라의 비중이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세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만 세워가지고 자기의 목표만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거를 향해서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입지전적 인물로 약간 이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돈 쫓는 이런 캐릭터들 예쁘게 그리지 않아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돈 따위는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 가브릴라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2, 3부로 갈수록 무시킨하고 로고진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가브릴라는 후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있었나 없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사라졌다가 4부입니다. 4부에 이르러서 가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원본으로는 이건 이제 아카데믹판 백치인데요. 8권이고요. 이게 다 백치입니다. 백치고 제가 지금 이제 요게 와 있단 말이죠. 번역으로 하면. 근데 지금 1차 원고여가지고 굉장히 손을 많이 사실 봐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4부에 이르렀습니다. 자, 4부로 들어왔더니 4부의 처음부터 가브릴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브릴라 얘기를 제가 지금 가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4부에 맨 처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평범하다는 단어는 그 죄아벌의 그 유명한 비범인 사상 있죠. 평범하지 않은 니 압을 끊어 비했니 그거에 이제 반대말 원형이기도 한 평범한 아브끄나위엔니 그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 그게 보통인데 오디널이에요. 영어로 오디널인데, 오르디나르니, 아르지나르니 해서 이제 러시아어로 쓰는데, 오디널이가 러시아어로 그대로 음차됐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세한 뉘앙스를 제가 잘 모르겠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러시아인이 오디너리, 아르디나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볼 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뉘앙스로는 이제 보통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인데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부 1장에서 너무 길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루하면, 제가 지금까지 백치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그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너리한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의 예로 드는 것이 가냐 이볼긴,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인 니나 그 이볼기나인 거예요. 아까 제가 바르바라라 했죠. 바르바라 이볼기나.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니나고, 이 가족 사람들을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의 예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하고 보통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비범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소설에 나오면 어떡하냐? 어떠냐? 사실 지루해요. 지루한데, 이런 사람들 없이는 또 소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늘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도 부류가 있는데,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뭐냐면요, 자기가 평범한 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보통인 줄 모르는 보통인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번은 뭐냐면은, 자기는 되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인데요, 자기가 되게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식의 화법으로 하면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예요. 그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뭐예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배도 부르면서 머리도 좋고 사유도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 근데 우리의 실상은 배고픈 돼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최악인데, 사실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진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이분법이에요. 참 세상에는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 보통인 사람과 보통이 아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 이분법 자체가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게 1번이죠. 특히 이제 그 톨스토이나 체홉하고 비교를 해보면, 톨스토이하고 체홉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평범하고 보통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작이건 공작이건, 또 그 사람이 뭐 의사건 예술가건 엄청 대단한 학자건 간에 그 사람은 보통성, 평범성, 보편성, 일관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진행시키는 게 톨스토이나 체홉이고요. 특히나 체홉이 그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비비꼬는 작가들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고골인 거죠. 너는 너무나도 보통이야. 너는 너무나도 평범해. 너는 너무나도 반할해. 그래서 버넬러티란 단어가 있는 거죠. 너무 진보하고 너무 범속해. 네가 그러는 거는 좀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라는 거대한 이데아 이상의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건 옳지가 못한 거야. 그래서 자꾸 희화하고 비꼬고 그로테스크하게 만들고 하는 작가가 이제 고골이라면, 그 평범함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체홉이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뭐냐면, 그거를 그 자꾸 비범함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이제 중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범함이나 보통성을 이제 짚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소설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죄와 벌에서 라즈미인 같은 인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치에서는 가냐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인 니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인 이 누굽니까, 바르바라, 이제 이런 식의 인물들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들이 없이는 소설이 진행되지 않는다. 어떻게 진행되지 않는가? 혹은 이들의 쓸모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부를 보면은 바르바라가 자존심이 센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감도 높은 편이에요. 내가 우리 집이 몰락했지만, 그리고 내가 몰락한 집의 딸들이지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이제 바르바라는 뿌찌찐이라는 그 하숙인이었죠.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집도 이제 따로 꾸렸어요. 꾸렸는데 집안이 워낙에 이제 좀 꼬라지가 이러니까는 그 집은 다 팔고,
식솔들이 전부 다 이 짤집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인 뿌찌찐이 정말 말하자면 진짜 보살인 거죠. 여기가 이제 부처예요. 근데 이 뿌찌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전당포업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2차 금융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그래도 법의 어떤 테두리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취하는 굉장히 정직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가 식구를 이렇게 정신 나간 장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깐깐한 장모랑, 그 다음에 성질 들어온 성깔 들어온 처남인가요? 처남에다가 애기 처남까지 데리고 다 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훌륭한 인물이고요. 그 남자를 이제 관리하는 여자니까 이 바르바라도 어떻게 보면 대단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설의 플롯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그 바르바라를 옛받친 장군 집을 이렇게 드나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죄송합니다, 쥐새끼처럼 정보를 빼갖고 오는데요. 그 정보가 뭐냐면 아글라야가 무이시킨하고 결혼하냐 마냐, 둘의 혼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 사교계에 이미 공표한 상태냐, 아니면 지들끼리만 지금 아직까지 쑥덕쑥덕 하는 상태냐, 도대체 아글라야가 무이시킨한테 확답을 줬냐 안 줬냐, 아글라야는 정말 뭡니까 무시킨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무시킨이 아글라야 집을, 옛반찐 집을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친척으로서, 먼 친척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 공인된 약혼자로서 신랑감으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바르바라가 이제 캐고 있어요. 이 얘기를 소설의 한 4부에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4장에 이제 이르러서 핵심적인 대목은 뭐냐면 이볼긴 장군이 완전 지금 맛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성 의존증에 의한 치매. 여러분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감당이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그 어떤 기능이 몸에서 얼마나 이제 좋게 타고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터지게 돼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볼긴 장군이 정말로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터지냐면 뇌에서 터져요.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소설이니까 뇌출혈인지 뭐 뇌경색인지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는 되지 않지만 우다르, 러시아어로는 우다르인데 이게 일격이거든요. 빵 때리는 거예요. 우다리짬 때리다거든요. 뇌졸중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뇌졸중이 온 거예요. 계속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꾸 집을 나가고 막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인 니나도 지금 정신이 없고, 꼴리아가 아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인 가냐는 아버지를 되게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장이 저 모양이니까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꼴리아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꼴리아가 되게 수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가고 아빠 이러지 마세요. 다시 집으로 가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하고서 이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부 4장까지, 4부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이 이볼긴 집안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가냐의 입장은 뭐냐면 바르바라가 물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글라야는 무이시킨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 마음 접어라. 어떻게 그 귀족 아가씨가 오빠랑 결혼을 하겠느냐. 이제 해서 접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냐가 나름대로 또 삐대고 있는 건 뭐냐면 비빌 언덕이 있다 그러죠. 비비는 건 뭐 때문이냐면 아글라야가 가냐한테 약간 편지, 쪽지, 이 백치에서 쪽지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쪽지가 많이 오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제 장편들과 달리 배치를 떠받드는 이제 플롯은 연애서사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또 아글라야도 은근히 흘리는 거예요. 가브릴라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가냐도 여차하면은 이제 아글라야가 나의 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이제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조금 더 왔는데, 아글라야 집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무이시킨을 아글라야의 약혼자 비스름하게 사교계에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 참에 약간 저녁 모임 같은 거를 조금 작은 규모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이시킨이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국제 화병을 깨고요. 뭐 그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그러니까 이제 옛반진 장군의 부인인데요. 그녀가 이제 조금 가라앉혔거든요. 그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뇌전증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을 또 딸의 그걸로 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의견이 중론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글라야의 마음인데, 제가 그냥 봤을 때 아글라야는 무이시킨을 남자로서 사랑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가 지적으로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가 이런 뇌전증이라는 좀 불운한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할 수 있는데요. 소설의 이렇게 흐름을 쭉 봤을 때 아글라야가 무이시킨을 남자로서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와서 가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냐는 결국 그냥 이렇게 뒤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평범한 보통의 인물이다 하고 이제 강조한 인물이 가냐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서사적인 어떤 서사학의 용어로 쓰자면 평면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입체적인 인물과 대비되는 평면적 인물이 될 텐데 이러한 평면적 인물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도 예컨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죄와벌에서의 라주미힌 같은 인물이 이제 평범한 인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 대비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인 뿔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이런 여성 캐릭터들도 평범한 인물인 거죠. 이제 그에 반해서 소냐 마르멜라도바 이런 인물은 이제 특별한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홍수 평론집 에세이집에 보면은 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이제 써주셨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계속 입체일 수 없는 거고요. 가끔씩 평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계속 평면은 아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입체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의 입체성을 부각을 시키고, 혹은 그 인물이 뭡니까? 저렇게 뒷배경이 되는 어떤 순간도 있을 거예요. 원소 주기율표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백치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이제 부수적인 인물, 이 가냐하고 이제 이 니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바르바라 이런 인물들이 부수적인데 이들이 어떤 입체적으로 도드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인물들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백치가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수적인 인물들이 좀 구실을 말하자면 진짜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폴리트 같으면 부수적인 인물이지만 제가 볼 때 구실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기능이 아주 좋아요. 이 소설의 핵심적인 홀바인의 그림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폴리트는 부수적인 인물이지만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고등학생 나이인데 지금 폐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 어떤 울분 같은 거를 소설적으로 비교적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냐가 가지고 있는 이 울분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이제 가난하고 못 살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못 살려면은 적어도 라스콜리니코프 정도로는 가난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냐는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하숙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좀 그런 치명적인 어떤 결함, 알코올 의존증 환자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사람을 두들겨 팬다든지 뭐 어디 뭐 범죄자라든지 막 이런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냐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평이 거의 엄살처럼 보이고, 가냐가 막 바르바라 저기 여동생이랑 막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거 소설 잘못 들어왔네.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장면인데 이건 어디 뭐 세태 소설 이런 거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는 장면인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범성이란 무엇인가, 보통의 성질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이 그런 평범한 인물들 혹은 우리 삶에서의 어떤 평범한 계기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묘사하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치에서 가브릴라가 갖는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글이 조금 써봤는데 많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캐릭터가 매력이 없다는 거겠죠.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다른 독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백치라는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이러저러한 인물이 나오고 가냐 이런 인물도 나오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일종의 독서를 생각을 하면요. 제가 가냐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얘는 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 건강하고요. 정신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직장도 멀쩡하고요. 가정도 아버지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어머니랑 그래도 사이도 좋으시고, 여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뭐 남동생도 착하고. 가정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아글라야도 버겁고 나사샤 필리포브나는 이미 이제 떠나간 여자고, 그러면 다른 여자를 또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세기의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 되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표현인데 평범한 보통의 사람인데 평균치의 이런 재능과 어떤 운과 뭐 이런 것들, 인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지 못하니까는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예민해지고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한다고. 이런 식의 이제 불행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가냐가 짜증이 나는 게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소설 밖으로 나와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데 나야말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이제 보통의 사람인 거죠. 평범하고 보통인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특이한 점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것들을 다. 나쁜 것은 조금씩 누르고 좋은 거는 이제 조금씩 키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데 일종의 반면교사 이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서 아마 그런 걸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인물이 아닐까 싶고요. 살풋 생각이 나는데 벌써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인 것 같네요. 그 글로리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유타 대학 나온 지금 그 원경왕후 역을 맡고 있는 그 차주영이 이제 맡았던 그 역할인데 무슨 최혜정인가 그렇죠. 그 스튜어디스인데 거기서 이제 캐릭터가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데 성실하게 일 잘하셨겠죠, 그죠? 세탁소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물이 출중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스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깍듯해야 되고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발라야 되고 이제 진짜 용모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 시간 같은 걸 견디려면은 체력 같은 것도 되게 튼튼해야 되고 요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이제 전문성이 있는 훌륭한 직업을 얻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또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가진 것보다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이 비즈니스 자석으로 넘어가려고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그 커튼 하나 쳐져 있는데 거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삶이 버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보다 너무나도 많이 가진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맨날 꼴찌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문동은이 아니었으면 너였다고. 심지어 얘도 그 학폭의 희생양 지금도 친구들한테 계속 막 언어폭력 이런 걸 막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라랑 박연진한테. 그래서 갑자기 그 드라마의 장면이 떠올랐는데 이 가냐를 보면서 이렇게 소설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론서하고 다르게 소설을 이제 읽으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되게 몰입을 하고 이 인물들에게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추체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제가 아까 드라마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는 이제 그 작업이 더 직접적이죠. 현대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오감을 다 자극하니까요. 보고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청각을 다 이제 자극을 하면서 보니까 더 빨리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책은 이제 이렇게 활자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활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이제 활자를 읽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가동시켜야 되니까 이게 힘들죠. 글자도 빽빽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본질은 똑같은데요. 이런 이제 서사구조,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물들의 몰입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제 죽게 돼 있는데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이볼긴 장군처럼 이제 맛이 간 거죠. 아예 빨리 죽지도 않아요. 계속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한정된 시간을 굳이 뭐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이 가냐를 보면서 한번 이제 반성하게 되고 오늘도 제가 애한테 또 화를 막 내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오락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성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번역은 오래 걸리고 특히 이런 장편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심해가지고 이제 한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이제 딱 끊고 다시 또 이제 번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옙스키 백치였고요. 가브릴라 이볼긴,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 도스옙스키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